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책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싶은 남자. 네, 책을 가장 많이 읽고 싶은 남자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국회 의정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국회도 지금 처음 와봤고, 그래서 보통 그 뉴스를 통해서만 보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고, 네. 그리고 지금 제 맞은편에 국회 도서관이 보이는데, 저 국회 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와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도서관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정말 일단 마음에 듭니다. 이런 공간에서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왜 좋아하는지- 똑똑한데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좋아하세요? 이런 공간에서 책을 보면요. 네. 책을 이런 공간에서 읽고 있다는 내 자신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취한다.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네. 이걸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이런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궁금한 게 요즘 어떤 책 주로 읽고 계신지. 요즘요? 네. 매일매일 읽는 책은 있어요. 어떤 책? 저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서 오늘도 이제 보면서 책 내용 중에 이제 계속 늦잠 자고 잠만 자는 사람들에게 아주 가난이 이르리라는 그런 네.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마음을 다잡는 그런 책이거든요. 성경도 책이죠, 그렇죠? 네네네. 혹시 최근에 읽은 책이 저는 최근에 나를 쓰는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말을 쓰는 시간. 글을 쓰면서 나를 알아가는 책인데 그 작가가 장예원이라고 오.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그분. 아시죠, 그분? 그분 굉장히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접니다. 아니, 출판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셨는데 이 책을 모르셨나요?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다시 신입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베스트셀러. 진짜? 어쨌든 모두가 다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 한 시간 또 즐겁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책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책 한 권 시간입니다. 그 첫 문을 열어주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첫 주인공을 누구로 모셔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책과도 인연이 깊고 또 삶의 길도 특별한 분인데요. 농학 박사로 출발해서 시민운동을 거쳐서 풀뿌리 정치에서 국회까지 올라온 현장형 정치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발의한 법안이 총 35개나 되더라고요. 네. 그중 하나가 1호 공약이었던 국민 소환제인데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좀 내려놓자고 제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제 1호 공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보통은 이 한 길만 파기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뭐 농학 박사, 그리고 시민운동, 숲 해설가, 그리고 거기 지금은 또 국회까지 오셨고 지금은 또 방송까지 하고 계세요. 야, 이런 뭐 다양한 경험들이 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 연륜이 좀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들어온 22대 국회 초선 의원 중에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이제 좀 그 국민소환제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과의 인연이 또 깊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가지 활동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개관 73주년 기념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상을 와.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새벽에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평상시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평상시에 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많이 읽는다고 했을 때는 한 1년에 150권 정도? 근데 지금은 한 100권 정도 조금 못 읽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은 주말 토요일 아침 6시 반에 하는 독서 모임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와. 근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요. 그게 걱정이에요. 소문이 났나 봅니다. 소문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네. 그 책을 읽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는 쪽으로는 빠지지 않는 편인데 꾸준히 읽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걸 습관처럼 읽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머님이 떡볶이 장사 김밥집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김밥 장사를 하시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아마 어머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침 국회에는 국회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다 보니까 의원님 책상에 재미있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그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혁명이나 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경험을 안 하고 대신 뭔가를 하게 되는 시대로 돌입을 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과연 그런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책인데요. 제가 한 2번쯤 봤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 1회부터 이렇게 해오시면 다음 이제 나오시는 의원님들 어떻게 책 가져오시라고 지금 그렇죠? 얼마나 책을 사랑하시는지 좀 느껴지는데 에디터님께서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고도화된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그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 경험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진화를 설명할 때 왜 용불용설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면 못 쓰게 되고 못 쓰다 보면 아예 퇴화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기술에 익숙하게 기술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경험의 멸종입니다. 김기리 씨도 이 책 읽으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좀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 책이 저한테 무슨 경고장을 날리는 것 같았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다 빼앗긴다. 그는 조심해라. 이런 경고장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도 와서 핸드폰 한 번 안 보셨어요. 아니 이강희 의원님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AI 혁명 시대를 산다고 그래서 AI와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책을 보다가 문득 그 이 경험의 멸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AI 혁명이라는 시대가
좋기만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치기 시작한 때부터 글씨를 안 써서 글씨를 쓰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리액션 유튜브를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직접 감동한 게 아니라 감동하는 리액션을 보고 감동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 다양한 고민거리를 좀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경험이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에디터님이 경험의 멸종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TV 대신에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속을 해요. 그러니까 재생 속도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전 무조건. 네. 지금 무조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4배속까지도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배속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1시간짜리를 15분 동안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한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달리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내용 컨텐츠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변화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 여기에 어떤 퇴행적인 신호는 없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기리 씨도 있을까요? 아니 지금 퇴행적인 신호가 저한테서 발현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빨리 감기로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이 서사가 좀 느리다 싶으면은 이거 못 보겠는 거예요. 빨리 좀 뭐 좀 싸우든지 빨리 뭐 사랑을 하던 막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워졌거든요. 진짜 다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주제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감한 게 GPS예요. 저는 여기저기 운전하고 갈 때 뭐 그 공간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어느 지역인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곳만 가면 그곳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GPS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동쪽으로 왔는지 서쪽으로 왔는지 그런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내가 몸으로 체득해야 될 느낌들을 진짜 멸종해 나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맨날 이제 내비 켜고 어딜 가니까 한번 내비를 안 켜고 이제 갈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 여기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확실히 좀 짚고 보니까 네. 얼마나 경험이 멸종됐는지 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직접 경험이 왜 중요한지 짚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면 스마트 기계 대 후각 둘 중에 하나를 읽는다면 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에디터님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책에 따르면 전 세계에 있는 16세부터 22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스마트폰 기계를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후각을 잃어버리는 것.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를 물었을 때 절반이 넘는 53%가 후각을 잃어버리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의원님은 청소년들의 이런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험을 해오면서 배워왔던 시대예요. 뭔가 뜨거운 곳에 한번 디어보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어디서 한번 좀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머릿속의 기억뿐만 아니라 몸이 일단 이끈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있는 청소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일단 그 친구들은 통화하는 것보다 톡으로 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되면 톡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요? 톡으로 하세요. 역시 젊은이들이 또 굉장한데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이 책에 나오는 후각을 잃는 게 좋아, 핸드폰을 네. 안 쓰는 게 좋아. 이러면 차라리 후각을 이게 없어지는 게 좋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후각이 없으면 뭐가 어떤 경험들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네.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시각과 청각과 후각의 그 3대 조건들 중에 하나를 외치는 건데 그런 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기리 씨는 그러면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스마트 기계와 후각 중에. 저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들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았다 얘기를 듣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없으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이 세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세대구나. 전 이게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연애하기를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만 보지 실제로 저 그래요. 그것도 경험의 멸종이구나. 저 맨날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걸 싫어하는가? 난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은 직관이거든요. 근데 그 직관의 힘이라는 건 정보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또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제 감각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선택을 하기가 힘들고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직관이 부재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내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순히 연애, 친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차원에서의 이제 멸종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카톡 보내면 네. 그냥 이모티콘 하고 말잖아요. 이모티콘의 시대를 또 살다 보니까 서로 감정을 느끼고 뭐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상대를 알아내고 나도 또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이모티콘으로 어떤 세상을 보는 이런 것도 좀 위험스럽다고나 저는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그쵸. 그럴 수 저도 있어요. 위험스럽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표현을 하는 방법을 잘 좀 퇴화된 것 같아요. 좀. 이 책에 보면은 그 이모티콘 얘기를 제법 심각하게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다 이모티콘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모티콘을 쓰는 이유는 내가 말해야 될 거를 대신 이제 이미지로 해주기 때문에 쓰는 건데 원래 감정은 정말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이에요. 배신도 당해보고 상처도 줘보고 상처 받아보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아가는 건데 그걸 이렇게 다 이모티콘이 대체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마음을 읽는 능력, 네. 그다음에 내 마음을 읽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게 다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투표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핸드폰 대신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기스럽습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투표권이 없어도는 살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에둘러서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두려운 세상이죠. 두렵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굉장히 서운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세 분이 저 빼고 뭔가 세 분만의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저는 없는, 저는 해본 적 없는 네, 뭐죠? 세 분 다 책을 내셨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기리 씨 프로그램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쓰실 때 주로 무엇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뭘로 작업을 하세요? 너무 실망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저도 글 쓸 때는 그냥 키보드로 쓰는데 언제 제가 손글씨를 많이 쓰나 봤더니 분노했을 때 그 어떤 순수 분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감정에 대해서 되게 몰입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다 책에서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었는데요. 네. 손글씨가 단순한 기록 방식이 아니라 생각과 기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직접 좀 받아서 기록하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요즘은 자꾸 까먹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주로 쓰죠. 근데 못 알아봐요. 그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첩에 무언가를 계속 쓰는 그런 게 있고. 에디터님, 저자가 손으로 써야만 배울 수 있는 것, 여기서 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손으로 쓰면서 우리가 직접 하게 되는 경험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쓴다는 거는 내가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그 시간을 온전하게 겪어내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스킵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손글씨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도 몰입이라는 말을 했는데 뭐 사실은 영화를 보는 것도 몰입이죠. 네. 근데 글을 쓸 때 하는 몰입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몰입은 하지만 이게 바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집중을 하고 볼 뿐이지. 근데 글을 쓴다는 거는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쓰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감각과 내 온 경험이 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글씨를 쓴다는 것이 어떤 멸종하는 경험에 대항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더 필사가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책 긁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꼭 필사하시면서 좀 새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은 기술의 편리함과 직접 경험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 이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민원인과의 대화예요. 직접 만나서 그분의 애절함을 느끼는 거, 절박함을 느끼는 것만큼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게 100이라면 그것만큼 100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이 있어서 그 어떤 경험을 하는 거. 두 번째는 현장에 가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얘기만 들었다가 현장에 가보고 느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세상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주로 많이 책상에도 앉아 있고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뭘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자꾸 쪄요. 그래서 제가 걷는 거를 이렇게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걷는 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공간적 경험과 시간적 경험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나 이렇게 보이는 것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무조건, 1년에 열흘은 무조건 걷기만 하는 거,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익숙하게 해야 되겠다. 이걸 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SNS 너무 좋아하거든요. 맨날 이것만 보다가 먹는 것도 이걸로 대신 대리만족하고 안 되겠다. 네, 불안 세대 저자 조나선 하이트는 이 책을 두고 AI가 모든 걸 쉽게 만들지만 오히려 인간다움은 더 절실해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경험의 멸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미 수많은 그 이제 경험의 멸종이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네. 심지어 AI가 거의 대치를 하고 또 로봇이 대치를 하고 이제는 인조인간이나 아바타가 나와서 나 대신 다 해주는 시대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 위협도 느꼈을 테고 좀 견제도 좀 했을 거고 그런데 이미 그 선은 넘어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경험의 멸종이 그 이제 위기로 인식이 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재미는 있는데 이게 실제 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이강희 의원님과 함께 경험의 멸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요? 그 굉장히 유쾌했고요. 세 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떨지 않고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이제 긍정적인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에 책 들고 다니는 거를 찍은 사진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다. 보진 않아도 들고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지금 책에 보면 많은 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콕 박힌 그 한 문장 있으시다면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은 몸을 갖고 있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식하며 매개된 경험과 매개되지 않은 경험 사이를 자주 오가고 성찰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며 결국 유한하다.
반면 사용자 경험은 실체가 없는 디지털이고 추적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고 항상 매개자가 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무한을 약속한다. 이 대목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책과 정치 그리고 삶을 좀 비춰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을 소개하게 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서촌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그 유명한 대림미술관이 있고요. 또 미술관뿐만 아니라 독립서점, 카페, 음식점 등등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서촌에 온 이유는 동네 책방을 구경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촌에 무려 책방이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2곳을 선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책방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왔어요. 찾았다. 서촌 그 책방. 확실히 외관상 봤을 때 한옥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따뜻하고 좀 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굉장히 모던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책을 보면 책 앞에 이렇게 메모지가 적혀 있거든요. 메모지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장님께서 추천 메시지를 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고를 때 책 제목을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끌리는 제목이 있으면 바로 집어서 보는 편입니다.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오늘 이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 보시면 글 속에 또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또 감명 깊게 읽은 그런 글귀들을 이렇게 또 메모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들이 다 완전히 새 책이 아니라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메모를 일일이 빼곡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또 이 책방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앞에 보니까 책들의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이렇게 사장님께서 다 직접 읽어보시고 예. 또 이렇게 안에 보니까 밑줄을 또 이렇게 그어 놓으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이건 그냥 제 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습관인데요. 네. 그때 책을 보니까 여전히 줄을 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제 몸에 딱 이제 각인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책 읽을 때 연필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독서 모임 강사할 때도 계속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책방에다 갖다 놓았더니 사람들이 이걸 들여다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서촌 뭐. 그 책방의 매력이 네. 사장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적어주시고 이 책의 매력은 무엇이다라고 간략하게 뭔가 요약을 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독립서점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녹여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네 책방에 가서는 어떤 책 있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표님이 어떤 책을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강력하게 미는 게 무언가, 그 사람만의 그 성격이 드러나 있는 게 동네 책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책을 추천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근데 책 추천은, 여기 있는 책은 모든 책은 사실 추천하는 책인데 네. 이쪽을 보시면 이 안에 보물창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물창고의 의미가 거기 쓰여 있듯이 지난 8년간 저희 책방에서 독서 토론을 한 것이 80건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그 80건 중에서 20건을 딱 뽑은 건데 이걸 뽑은 사람은 제가 아니고, 이거는 독서 모임 회원이 이걸로 독서 모임을 했더니 너무 좋더라 하고 다시 뽑은 거예요. 저는 왠지 이 책이 너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인생의 허물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할 예, 것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을 딱 안고 살아요. 그래서 불안이 막 밀려오면 사람들이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김영민 서울대 정외과 교수예요. 굉장히 많은 영화를 소개하는데, 예술 영화들 이 소개가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다 문체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네. 이 책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세요. 그러면 강력 추천. 너무 좋아요. 저는 네.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김영민 작가님께서 쓰신 네. 책을 오늘 구입해서 한번 예, 그렇게 하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신다고 하면 저희 책방에 이런 도장이 있어요. 이렇게 찍히거든요. 제가 사실 지우개로 만든 거예요. 어렸을 때 지우개 도장 만들어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여기 책방에서 샀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시 오시라고. 다시 오실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서촌에 들린다면 꼭 예. 한번 다시. 이렇게 들려보겠습니다. 찍힙니다. 서촌 그 책방 예. 너무 예쁩니다. 예. 서촌 그 책방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골목으로 바로 나가면 한강 작가님이 운영하셨던 책방 오늘이라는 책방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책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곳들은 한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곳은 주택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주택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고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와볼 곳은 책방 책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서재처럼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매거진 비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매달마다 한 브랜드를 선정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와 이 책의 이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그 기후생각 매거진 제로제로라는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기호생각 매거진 제로제로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출간을 하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서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카페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 출판도 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저희는 출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만들지만 독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잡지도 매거진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카페는 사실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책만 보기 좀 그래서 맛있는 음료를 뜻밖의 음료를 이제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네. 간단하게 좀 읽어볼 수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책보다는. 네, 네. 네. 여기 위에 보시면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책들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섹션 구분을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론서, 그다음에 브랜드 책, 그다음에 실천편, 먹거리, 그다음에 생태 이렇게 동물권 챕터가 딱 나눠져 예. 있네요. 실천과 관련된 책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장 기초서로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쓰레기를 좀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어떤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고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종이도 그렇게 네. 좌약 사용을 했고 풀칠도 덜하기 위해서 또 네. 무선으로 여기 예, 보시면 예. 이렇게 막혀져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내 생활을 바꿀 이유가 되는 물건들 이야기. 어떤 물건들이 친환경 물건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기후변화 예, 그 책이네요. 관련된 이론서고요. 얘는 그레타 툰베리라고 대단한 환경운동가인데 그 친구가 기후책이라고 기본서를 만들어가지고 한 책인데 모든 책의 교과서처럼 스터디할 때 사용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네. 사전같이 네, 맞습니다. 기후에 관련된 네. 모든 정보가 딱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격월로 만드는 신문인데 잠 못 드는 초열대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초열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섹션별로 자세하게 읽기 쉽게 나와 있어요. 식자는 지구는 왜 더워지는 걸까? 이론적인 것도 좀 알아야 하고 왜 밤까지 안 식는 걸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더운데 네, 요즘에 네, 그런 내용들을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네, 이 매거진은 제가 네. 어차피 무료로 또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방문을 하시면 오늘 이거 가져가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네 책방에 오니까요, 대형 서점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책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제 견문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네 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그때 그 책 순서입니다. 김기리 씨가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이 레트로잖아요. 레트로 감성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뭐 패션도 돌아오고 음악도 돌아오는데 책은 안 돌아오면 굉장히 섭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잊혀지지 않는 그때 그 책입니다. 기획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맞죠? 정말 좋으신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저 에디터님은 이모티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많이 좋은 것 좋은 거 같아요. 맞죠? 기획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그때 그 책이 왜 유행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흐름도 알 수 있고 뭐 트렌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근데 오히려 과거에 대한 얘기 별로 하지 않는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미래에 대한 답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너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러면 몇 년도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1993년으로 갑니다. 이때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책의 해를 선포했던 해거든요. 오. 아셨나요? 몰랐어요. 네. 이 책 읽기가 전국적인 열풍으로 번져서 서점가가 그야말로 사람들로 붐비던 때입니다.
두 분은 93년도에 뭘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9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책으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 네. 대전 엑스포를 오. 열렸고 김영삼 정부가 탄생했던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디터님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나요? 생생하게 어떠신 기억나시죠? 편이시죠? 제가 전혀 몇 몰라서. 살이라고? 아 저는 그때 떠올려 보면은 그 동네 언니들이 라디오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막 들었던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1993년 9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어떤 책이 인기를 끌었는지 베스트셀러 바로 살펴볼게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대로 녹아들어간 93년 9월 베스트셀러. 기억나는 작품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여서 안 읽은 초등학생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몇 작품들 이렇게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구나 감회가 새로운 작품들이 있는데 일단 얼음의 도가니 아, 그거 기억나죠? 기억나나요? 네, 너무나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적이고 아주 그 표현주의적인 그런 작품인데 이상문학상을 받아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이때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못 알아들어도 그러니까 문학적 권위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읽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인하 작가 영원한 제국도 처음 나왔을 때는 반응이 없었대요. 별로. 근데 반응을 얻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이문열 소설가가 네. 휴가철에 꼭 챙겨야 할 책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휴가를 위해서 가방을 쌀 때 그 가방 안에 이 책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이 책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추천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소설을 뜯어보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설의 한 정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설 읽을 때 그냥 킬링타임용 소설보다는 진짜 나한테 뭔가를 주는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이 소설도 조선시대의 정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을 좀 줬던 것 같고 플러스 그걸 설명하듯이 어렵게 얘기하면 읽기 싫잖아요. 근데 스릴러물, 추리물 형태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대중적인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의 호기심을 많이 자극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 혜성처럼 등장한 프랑스 신예 작가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는 그냥 지나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책장 이렇게 집에 책장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개미 한 건 없는 거 이거 좀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개미 하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다 건데. 있었죠. 근데 저는 놀란 게 이제 벌써 이게 30년이 된 책이구나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개미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줄거리를 에디터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자연스러웠죠? 네네. 소개해 주실까요? 이 개미는 프랑스에서는 1991년도에 출간이 됐었고 이게 한국에 나온 건 1993년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이제 보면은 일단 개미잖아요. 네. 조금만 더 이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대가 크게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제 프랑스 외곽에 있는 한 집의 지하실, 네, 그리고 하나는 개미 도시입니다. 정말 개미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긴 번호, 제가 지금 그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미가 아마 103683번. 오, 외우고 다니시나 봐요. 개미 번호를.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 번호는 기억이 나시는. 왠지 모르게 그 103683만 계속 기억이 납니다. 괜찮네요. 외우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 개미가 등장해서 굉장히 이게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시스템 아래에서 자신의 생존과 그다음에 진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개미의 이야기입니다. 개미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그 개미라는 게 이제 하찮고 어떻게 보면은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그 개미 사회에도 치열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인간 사회에도 치열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두 시스템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서 인간이 개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월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작가가 어릴 때부터 개미를 관찰하며 썼다는 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신기한 게 그 베르베르 형님 한국에 오셨을 때도 사인 받으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책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사인을 받으러 가셨네요. 네네. 개미에 관한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사실 개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좀 흥미로운 모험 소설이라면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사랑을 받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던진 철학적 메시지는 뭘까요? 그 철학적 메시지가 바로 그 103683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외우겠어요. 네. 그 철학적 메시지는 그 어떤 그 개미를 설명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네,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기 전에 자기 발밑에 개미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 안에 모든 메시지가 103683하고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세요. 오. 그 이해라는 단어를 지금 써주셨는데 네. 저는 그 이해가 이 소설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구조가 인간 사회와 개미 사회를 계속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교를 한다는 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비슷한 점이 뭐냐면 둘 다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근데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른 존재를 이해한다거나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파괴를 하고 오히려 그 지능을 그렇게 쓴다면 개미 사회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능을 가지고 나와 다른 종을 이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개미라는 작품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 좀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던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은 이 개미들이 모여서 거대한 세상을 만들듯이 저희도 함께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맞죠. 네, 파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으로 떠나는 여행,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잠시 신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책상 위의 책부터 동네 책방 그리고 지난 시대 베스트셀러까지 정말 책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회였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정말 오늘 즐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책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에 굉장히 쫄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책을 주제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될 줄은, 그것도 이 국회 안에서 이걸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오늘 정말 유쾌하고 지적인 두 분과 함께 이 방송을 해서 저도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한결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첫 방송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책이랑은 좀 서먹해진 분들도 다시 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방송 그리고 첫 녹화였는데 네. 두 분과의 호흡이 한 100회는 한 사람들처럼 아주 편안했습니다. 매회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